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알 문턱 넘기. 오늘은 제 3편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R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PPT 장표로 그런 필수적인 것들, 에센셜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쭉 한번 설명드리고 관련된 코드로 같이 작성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의 자료 구조는 크게 이렇게 벡터 1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2차원 배열이고 어레이는 이제 다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매트릭스와는 똑같이 2차원 데이터 구조인데 컬럼과 밑으로 내려가는 게 로우죠. 1행, 2행, 3행. 그리고 아래서는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행열 순입니다. 행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행, 3열이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3행, 3열.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행부터 읽습니다. 두 번째니까 1행, 2행. 2행, 그 다음에 열이죠. 역시 2열이니까 2행, 2열에 있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형태가 똑같이 2차원인데 색깔이 다르죠. 예, 이것은 매트릭스는 수치형이면 수치형만, 또 문자형이면 문자형만 이렇게 통일된 자료형을 다룰 수 있고요. 그것이 수치형이나 문자형들이 막 혼재된 그런 다포맷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이 모든 자료형들을 꾸러미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자료 구조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B 원소, A 원소, C 원소. A 원소는 2행 2열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꺽쇠 가로에 앞에가 행이고요. 뒤에가 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2행 2열에 있는 원소가 A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원소는 N행, N행의 1열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 원소는 N행의 N컬럼에 있는 게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R 객체 조작 기호인데요. 바로 직전에 설명해 드린 요 꺽쇠 가로는 R 객체 구성 원소에 대한 접근할 때 이런 꺽쇠 가로를 쓰고요. 이 가로는 R 객체 어떤 뭐 배열이랄지 데이터 프레임이랄지 이런 객체 자체에 대한 그 접근, 조작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 뒤에 달러를 붙이고 탭을 딱 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열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참조할 때 각 변수, 열이 변수라는 얘기죠. 참조할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x는 이런 원소를 넣고 y는 이런 원소를 넣었을 때 이 두 개로 z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z의 원소 중에 y 원소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z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y를 선택할 때 그때 쓰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C하고 이렇게 가로 앞에 C가 붙는 거는 이제 뭐 컨테이너의 의미도 있고 컴바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소 별량을 다룰 때는 이렇게 가로 앞에 C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원소들을 X라는 1차원 벡터로 만들 때 두 개 이상이니까 C가 붙었죠. 그리고 원소를 참조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개로 쉼표로 여러 개이기 때문에 C가 붙습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은 이렇게 줄 바꿔서 이 세미콜론 안 쓰고 라이브러리 ggplot2를 밑으로 쓸 수도 있죠. 계속 그렇게 쭉 나가면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개 명령어를 한꺼번에 수행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연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연결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콜론 말고 콜론이 2개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패키지에서 속해 있는 함수를 참조할 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R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꺽쇠하고 대시를 하면 우측의 결과를 좌측으로 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 수식에서 이퀄의 의미하고도 같은데요. R에서는 이 꺽쇠하고 대시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원소들로 X라는 1차원 벡터를 만들어라, 이쪽으로 옮겨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쳐보면 이제 이 원소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R에서 R 객체를 조작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호들입니다. 몇 개 안 되죠? 둘레, 여섯, 6개뿐이 안 됩니다. 이거를 복잡하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일반적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변수의 분류는 뭐 이렇습니다. 범주형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컬이라고 그러죠. 카테고리컬 변수고, 연속형은 어떤 수치가 쭉 그 서열대로 늘어서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수치형, 뭐 이쪽은 문자형,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네, 카테고리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수치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카테고리컬 컬럼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범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연속형은 이렇게 쭉 연속된 값으로 그래프에서 표현이 돼요. 요 그림만 기억하셔도 아,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연속형 변수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기 좋고요. 이러한 범주형 변수를 만드는 데는 이제 as.factor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 4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자형을 숫자지만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수치형으로 바꿔주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는 다시 명목형 변수하고 순서형 변수, 수치형 변수는 이산형 변수, 연속형 변수, 이런 거 전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려니까 이런 단어들을, 용어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다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내용. 굳이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내장 함수 중에 수치 연산자입니다. 기초적인 수학적인 계산, 뭐 사인, 로그, 상형 로그, 버림, 반올림, 올림, 제곱근, 또 이 같은 경우에는 1, 5, 7 원소 중에 미니멈이 뭐냐, 또 이 세 개 원소 중에 맥시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초 수학 수치 연산자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랜덤하게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들도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언어마다 다 지원하는 공통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샘플, 어떤 강제로 수를 생성시키는, 난수를 생성시키는, 그래서 샘플해서 가로 열고 1부터 10까지 5, 그러면 1부터 10까지 범위에서 5개 임의의 정수를 생성해라, 만들어내라, 이런 겁니다. 쉽죠? 그리고 여기도 잘 써놨습니다. run if 하면 자료의 개수, 시작수와 끝수, 그러면 run 5, 1, 10 하면은 난수 5개를 벡터로 생성해라. 1초가 10 미만인 수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퀀스는 이제 연속된 숫자죠. 그래서 시퀀스 1부터 10까지 이 간격으로, by 2니까 이 간격으로 시퀀셜한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규분포 추정과 검정 관련한 분포 생성 함수들, dnom, pnom, qnom, rnom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논리 연산자, SQL, SQL이나 다른 곳에서 다 지원을 하죠. R에서도 역시 논리 연산자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거는 equal은 이 표기를 2번을 합니다.
그냥 한 번은 아까 얘기했던 꺽쇠하고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넣어라. 좌변 객체에 담아라. 그런 뜻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퀄은 3은 3, 요 이퀄 할 때는 2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not equal은 이렇게 쓰고요. 요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논리 연산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 관련 내장 함수로는 5num 그러면 어떤 벡터에 어떤 열이 되겠죠. 2000 데이터 프레임을 참조했을 때는 이제 어떤 열에 대한 5num을 알려줘. 또 1차원일 때는 그냥 1차원 벡터에 5num이 뭐야 그러면 분위수, 최대 최소, 또 25%수, 그 다음에 메디안 중간값 75%에 해당하는 수 이렇게 5가지 수를 바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뭐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중간값,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어떤 열에 뭐 수학 점수가 있다 그러면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러면 레인지 그 수학 점수의 레인지를 알려줘 그러면 이제 0점과 100점을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분산 구하는 거는 이렇고요. 표준 편차 SD 앞에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또 어떤 벡터에서 가장 값이 큰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느 행에 있느냐 찾을 때는 위치.max, 위치.min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IQR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25%에서 75% 사이에 서수 사이에 있는 수들을 추출해 달라 하는 거고요. 또 백분위수, 백분위수도 이렇게 뒤에 probability를 설정해서 추출하는 기준을 정해서 값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플로팅 함수 히스토그램의 약자죠. 히스트하고 대상 벡터와 어떤 밸류를 지정하면 바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요.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연산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문자 연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sub str 하면 이런 벡터가 x의 1차원 벡터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추출해라. 그러면 b, c, d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맞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grab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다. 또 서브라는 함수는 어떨 때 쓰는 거다. 이런 거 하고요. 또 str split 어떤 문자열을 좀 분리해야 될 때 그럴 때 함수도 있고요. 또 paste도 많이 사용되는데 paste는 뭐 붙이다, 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 변수가 있고 거기 사이사이에 내가 뭐 문자를 같이 넣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 풀처럼 다 붙일 수 있게 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 대소문자로 바꾸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문입니다. 조건문이죠. 조건문. 여기 보시면 보통 if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뭐 조건을 써주고요. 여기에 실행할 실행문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 else 해서 else의 경우를 써주는 거고요. 아주 쉽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f해서 바로 하는 경우와 else가 있는 경우 또 옵션이 또 있을 경우에는 if, else 이렇게 되죠. 거기에 맞는 조건들을 여기서 코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if문을 작성할 수 있고요. 포문도 많이 쓰입니다. 포문은 이제 자동화죠. 반복시키고 자동화해서 반복시킬 때 그때 뭐 포문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뭐 실무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아주 많은 경우에 행처리나 이런 거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포 쓰고 가로 열고 인덱스 x라는 변수가
0에서 5까지 변할 동안 너는 뭐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x가 0, 1, 2, 3, 4, 5 이렇게 변하겠죠. 그럴 때마다 여기에 이제 1이 더해져서 x의 값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x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포문만 가지고 엄청난 자동화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일도 나중에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요긴하게 알아두면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포문. while if문도 이렇게 잘 보시면 뭐 할 동안 뭘 해라 라는 그런 코딩이 필요할 때 while if문을 쓰고요. 요 코드에서 어떨 때 브레이크하고 어떨 때까지 계속 돌아라 그 얘기죠. 요 조건이면 브레이크를 해라 멈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1, 2, 3, 4, 5가 되는 거고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1, 2, 3이 빠지고 4,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없는 함수, 펑션하고 아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펑션 가로 열고 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함수가 수행할 일, 그다음에 반환할 값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하면 그걸 이렇게 이름 줘서 객체를 만들면 이제 SQR 사용자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당연히 요 이름하고 넘겨줄 값만 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SQR 3 하면 이제 9 여기서 이제 제곱이 되니까요. 제곱을 돼서 반환을 합니다. 또 조건 if문과 결합될 때는 if와 else일 때 그때 수행할 코드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함수를 alt로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alt에서 이 반환값을 넘겨주면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형은 설명을 드렸고요. 기호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 또 즉석형 변환, 이거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기본적인 조작, 또 조건부로 추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볼 텐데요. 우선 R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코드를 적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R 스크립트가 있고 R 노트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실행을 하시고 그러면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면 되고요. 여기에 본인이 이름 짓고 싶은 걸로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저는 코드 블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코드 청크라고 합니다. 코드 청크. 그래서 요 코드 청크 안에서만 코드가 수행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문서같이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써나가면 되는 거고요. 코드는 이제 여기서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블락을 코드 블락, 코드 청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코드 청크는 컨트롤 알트 I를 하면 이렇게 일일이 1번 옆에 있는 키보드에서 땅땅땅 이렇게 치지 않고요. 컨트롤 알트 I를 치면 코드 청크를 단축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이 왜 좋은지는 지난 편에 전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노트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에센셜 부분에서 기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내장 데이터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붓꽃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데이터셋이 있죠. 이 객체에 대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씁니다.
가로를 쓰고 만약에 뭐 컬럼 이름들을 알고 싶다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뭐 스트럭처를 알고 싶다. 예. 그럴 때 이렇게 가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이렇게 꺽쇠 가로는 원소에 접근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설명 하나 안 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겠죠. 누구의 원소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리스의 원소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행은 안 쓰게 되면 모든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모든 걸 가져오고 컬럼은 뭐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거만 가져와라. 예, 그럼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1행 2열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예, 쉼표. 쉼표가 들어가면 행열이기 때문에 2차원 구조의 데이터 프레임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없다 그러면 1차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가 생기면 앞에가 행, 뒤에가 열. 그래서 가져오면 예, 이렇게 1행 2열에 있는 3.5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표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벌써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뜨죠. 여기서 달러 표시를 누르면 예,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들이 어떤 변수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냥 예, 여기서 달러에서 이럴 경우에는 탭키 1번 키보드 밑에 있는 탭키를 치면 다시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페시스 치면 이렇게 이게 총 150행이거든요. 그러니까 150개의 행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순서도 보여줍니다. 1이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세터사는 원소는 이제 9번째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숫자는 앞에 숫자는. 그럼 몇 번째 있는 건지 찾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예, 보조 정보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또 해보면 뭐 아이리스에서 데이터셋에서 원소에 한번 접근을 하는데 2차원 원소에 컬럼에서 만약에 1번부터 첫 번째 컬럼부터 뭐 5번째 그러면 쭉 연달아서 가져오겠죠. 네, 이렇게 쭉 연달아서 가져오는데 만약에 이 컬러는 연속적일 때 1번부터 5번이 쭉 연속적으로 있을 때 얘기고요. 근데 뭐 컬럼이 만약에 20개인데 여기서 나는 5번째와 두 번째 뭐 이렇게 랜덤하게 그 컬럼들을 가져와야 될 때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에러는 안 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못 가져오죠. 그래서 열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구조하고 안 맞는 겁니다. 2차원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래서 2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행은 전부 다 가져오되 컬럼에 있는 거는 2개니까 C를 붙이고 5번째하고 2번째. 예, 그러면 똑같이 순서가 바뀌어서 스페시스 컬럼부터 가져오고 세파일.with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럴 때 C를 쓰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땡땡은 명령을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아이리스의 뭐라고 할까요? 뭐 스트럭처를 보여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컬럼도 같이 보여줘 한꺼번에 이렇게 됐을 때는 예, 그 행에서 컨트롤 Al터를 치면은 실행입니다. 예, 요 것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예, 여기 스트럭처를 보여줬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명령어가 동시에 실행이 됐습니다. 동시에는 아니죠. 순서 시퀀셜하게 실행은 됐는데 이제 함께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꺽쇠는 이거죠. 만약에 아까 5번째, 2번째 컬럼만 가져와서 이걸 치면 결과는 보여지지만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변형된 건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 객체에서만 계속 변경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3의
어떤 객체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열이 2개짜리, 그 다음에 150행인 요 2개의 열만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 X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우측 결과를 X에 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땅 치고 X를 한번 쳐보면, 예, X라는 이제 이름으로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된 겁니다. 메모리 객체가. 예, 이 상태도 메모리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X라는 자체를 내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파일 읽기 쓰기에서 그 쓰기로 내가 원하는 로컬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예, 꺽쇠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퍼센트는 이제 체인 연산자라고 나중에 훨씬 더 나중에 이제 데이터 랭글링 할 때, 데이터 조작 심화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이런 파이프 연산자라고 이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값을 찾아내라 할 때 이제 이런 퍼센트 인 퍼센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살펴보기.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리드해서 메모리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 클래스가 뭐냐? 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클래스를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스트럭처를 보여달라. 그러면 예, 150개의 밸류가 있고 행이 있고 5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각 변수명과 변수명 앞에 다 달러 붙어 있죠. 예, 이렇게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참조할 때는 달러를 붙이면 됩니다. 얘는 넘버형이다. 얘도 다 수치형이다. 수치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팩터. 예, 범주형이죠. 팩터. 그래서 레벨은 3레벨. 3가지 종류의 팩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im. 똑같이 dim은 디멘전의 약자고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에 디멘전을 하면 150행 행열이니까요. 150행 5열을 가진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names 알려드렸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문자 표시를 하는 거를 보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no port 이렇게 하면 이거 no port인가? 네. 이렇게 하면 따옴표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예, 이 네임스 이름을 확인해야 될 때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예, 우리가 뭐 계속 기억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드는 기본적으로 6개, 상위 6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제가 3개만 보고 싶다. 확인용으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10을 넣으면 10이 되는 거고요. 그냥 아이리스를 치면 이제 전부 다 불러오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밑에 이제 이렇게 탭이 생깁니다. 예, 15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한번 연속해서 해볼까요? 테일. 이거는 리눅스나 뭐 유닉스나 명령어도 다 똑같죠. 이러면 상위 6개, 하위 6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예. 네, 1번부터 6번, 150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죠. 예.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얘는 앞에서부터 보여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때 헤드와 테일이라는 기본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서머리. 파이썬의 디스크립트였나요? 디스크립션이었나요? 그거랑 동일한 명령어인데요. 서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를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이게 5놈이죠. 25%에 해당하는 값, 75%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평균과 중간값. 수치형 컬럼은 이렇게 기본 수치 통계를 내주고요. 또 문자형은 이렇게 아까 팩터가 3개가 있었죠.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각각 50개씩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머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회귀 분석이나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을 똑같이 서머리에서 모델명을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의 그 결과, 뭐 회귀 분석을 했으면 회귀 분석 결과를 쫙 리포팅을 해줘요. 그럴 때 서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이 있군요. 테이블이 굉장히 요긴한데요. 이 경우에는 테이블은 전체 그 어떤 특정 열에 대해서 테이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보여드리면 스페시스 컬럼에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진 테이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들이 이렇게 카테고리컬하게 있을 때 그것을 카운팅할 때 굉장히 요긴합니다. 지금은 3개라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뭐 카테고리가 한 10개가 넘는다 했을 때는 그 10개에 대한 집계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명령어를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뷰. 대문자 뷰를 쓰게 되시면 아이리스. 그럼 이제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돼서 뭐 필터 기능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조작은 아까 행이나 열 조작은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이리스 원소에 접근을 하겠다. 데이터 객체. 그러면 행은 다 가져오고 뭐 컬럼은 자, 첫 번째부터 뭐 네 번째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스페시스 컬럼이 빠지고 이렇게 가져왔죠. 그리고 또 거꾸로 나는 모델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5번째만 안 가져오고 싶다 해도 결과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컬럼을 내가 가져올 컬럼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추출하는 방법과 마지막은 빼고 하는 걸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4번째를 빼고 그러면 4번째가 빠지고 스페시스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열에 대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은 다 가져오는데 어떤 밸류 값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제 뽑고 싶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컬럼명이 기니까 일단 편하게 하려면 달러 값을 해서 뭐 세팔 랭스가 여기 수치 보면 뭐 6.5, 6.5보다 크거나 같은 것. 여기서 이건 편의상 때문에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넣어야 되나? 아이리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팔 랭스 컬럼 값들이 6.5 이상인 것들만 지금 쭉 나왔죠. 계속 6.5 이상이에요. 이렇게 조건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복합 조건이다. end는 앞에 조건 그리고 뒤에 조건인 거고, 오화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화가 되는 거고요. 요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는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nd 쓴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도 아이리스 이게 좀 불편하죠. 계속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심화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는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2번 하고 문자형이기 때문에 문자형은 또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도 괜찮은데 뭐 굳이 차이는 정확하게는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지니카가 있고 아까 세토사 있었죠. 세토사도 이런 게 있을래나? 영로네요. 없네요. 그러면 아까 버지니카 이거였네. 이것도 영로고
이럴 때는 이제 이쪽 콘솔 창에서 이게 실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리스 이름을 확인하는 거죠. 테이블 명령으로 테이블 아이리스 스페시스 이름이 뭐였지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세토사 뭐지? R이 빠졌군요. 펄 지니카. 그러면 세팔 랭스가 6.5 이상이고 종이 붓꽃 종류가 버지니카인 것만 이렇게 추출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조건부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보이기만 이렇게 메모리에서 동작이 된 거지, 얘를 뭔가 따로 내가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려면 꺽쇠를 하고 뭔가 써야겠죠. 그러면 우측에 오시면 AA라고 생겼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26행이고 5개의 밸류다. 이렇게 다 맞았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쉽습니다. R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조건부 추출했고요. 네, 이번에는 반복문, 포문을 쓰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언어나 구구단을 포문으로 작성해 보면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실사례도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구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1단부터 9단까지 쭉 이제 그것도 2차원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죠. 테이블 형식이잖아요. 첫 열에는 1단, 그 다음에 2단, 3단 이렇게 쭉 1행부터 9행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거를 상상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df99 이렇게 만들고요. 빈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df99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안 생겼죠. 만들어졌습니다. 0 observation, 0 variable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단부터 9단까지 일단 우측으로 쭉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포 가로 열고 컬럼을 지정하는 인덱싱하는 약자는 C를 쓸게요. 컬럼 약자 C는 1부터 9단까지 가라. 그리고 그동안은 넌 뭘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포문의 반복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열을에서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1행부터 9행까지. 그죠? 그러면 다시 반복이 되니까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 로우의 약자 R을 써서 행은 역시 1부터 9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얘 또한 뭔가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포는 1단부터 9단까지 왼쪽에서 좌측으로 쭉 될 테고 그 하나하나의 컬럼마다 첫 번째 컬럼에서는 1행부터 9행까지 또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1단에서 1행부터 9행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포문을 나와서 바깥 포문을 돌면 이제 오른쪽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2단부터 이제 시작해서 2단에서 또 행이 1행부터 9행까지 쭉 내려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빈 데이터 프레임에 df99에다가 원소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2차원 구조잖아요. 행열이 있는. 그러면 쉼표가 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행 1행 2열. 자, 그럼 첫 번째 돌면은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3행 1열, 4행 1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행 1열. 다 끝나면 바깥포로 돌면서 하나 증가하고 이제 2열이 되겠죠. 2열에 1행, 2열에 2행, 2열 3행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럼 이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구구단은 뭐 2, 1은 2, 2, 2는 4, 뭐 이렇게 표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값을 곱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예, 그러면 뭔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df99를 보여달라. 예, 결과는 나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1단부터 9단까지, 그 다음에 1행부터 9행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몇 곱하기 몇은 몇 이렇게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페이스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문자 연산 함수에서 풀로 이렇게 붙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하면 이제 쉼표로 다 문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R, 그 다음에 문자로 곱하기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문자를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C 는을 해야 되죠. 그럼 는 문자를 붙이고 쉼표로 다 붙는 거예요. 쉼표로. 요 페이스트의 문법은. 그리고 페이스트 제로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곱하기 뭐는 뭐다 라고 이 결과가 바뀌겠죠. 자, 여기서 실행을 하고 df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예, 보통 우리는 단이 앞에 오잖아요. 단이 앞에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CR. 예, 곱하기야 뭐 바꿔야 순서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자, 됐는데 일단은 안 하죠. 잘.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로 다 커버가 돼요. 데이터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것들이 다 원소가 되는 거죠. df99에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행만 제외하고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열 중에 첫 번째 열 제거해라. 됐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문이, 그 헤더 이름은 names 한 다음에 df99의 이름을 뭐 1단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단으로 해라. 예, 그래서 개수만큼 9번 해주면 이제 요 헤더에 V2, V3 대신 이제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코드인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느냐를 보여드리면, 네, 선박 자동 식별 정보를 이용한 어업 활동 공간 밀도 분석 사례 해가지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R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거기서도 이제 R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MRO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R 엔진을 별도로 또 패키징해서 배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지금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GIS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오로지 R로만 해서 이런 공간적인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쓰인 실제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가 위에 있고 포 사이에 아까 우리 9구단 생각하시면 돼요. 9구단에서 컬럼을 도는 코드가 여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행을 도는 코드가 여기 있었겠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GPS 신호를 1분 간격으로 다 추출을 해서 1분 간격 사이사이에 그 시간을 계산해서, 예, 새로운 컬럼을 이렇게 디폴트로 초기화를 하고 그 행마다 이전 행에 어떤 수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연산을 해서 새로운 행에 계속 입력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연산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new df 한 다음에 원소로 행과 열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행이 여기서 초기화한 빈 행들이에요. 빈 열들이에요. 그 열들의 뭔가 값들을 계속, 예, 받고 여기서 연산하고 해서 뭐 라운드 반올림 해서 이쪽에 계속 새로운 생성
파생 변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 포가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보시고 질려하시지 말고요. 이건 전혀, 예, 뭐 저는 그냥 이런 게 거부감이 없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바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문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인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 포문이잖아요. 그죠? 한 개도 아니고, 예. 뭔가 포가 반복이 여러 차례 돼야 되는 거, 뭐 선박별로 돼야 되는 거, 시간별로 돼야 되는 거, 어떤 기간별로 돼야 되는 거, 또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뭔가 그룹핑해서 연산을 하면서 그게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이런 작업들은 거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그 필수적인 R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만 일단 해봤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지금 1편에서 3편까지만 하셔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고 그걸 데이터 메모리 객체로 바꿔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만 해도 일단 많은 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심화되는 내용을 기획 중인데요. 뭐 디플라이에 가서도 굉장히 또 재밌을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ggplot2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되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리즈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그래픽 쿡북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참고해서 한번 시리즈로 계속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